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인데 전라북도 임실군 덕친면이라는 조그마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장산이라는 마을인데 섬진강 강가에 있습니다. 산으로 빙 둘러싸여 있고 그 사이로 이렇게 강물이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곳인데 12가구 정도가 살고 있고 주민들의 수는 23가구 정도 됩니다. 산골 마을이죠. 저는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자라서 한 40분쯤 걸어가면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서 제가 졸업한 모교로 와서 선생을 했죠. 또 덕지초등학교에서 5년이 되면 또 다른 학교로 가서 1년 있다가 얼른 오고 그래서 6번째 와서 2008년도에 퇴직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선생으로 31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제 시를 읽어가면서 특별한 형식 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문학의 병이 들어서 그 젊은 청춘 시절을 보내는데 마을에 친구들도 없고 굉장히 외로웠죠. 특히 저희 마을은 달빛이 굉장히 밝아서 달이 뜬 밤이면 거의 이렇게 잠을 못 들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머리맡 ing지와 연필을 놓고 시를 쓰다가 잠이 들면 꿈속에서도 시를 썼죠. 그 무렵에 생각했던 시를 이번 시집에 새로 썼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을 생시로 잇다. 달빛으로 시를 썼다. 달빛이 견디기 힘들면 가만 집을 나와 달이 내려준 산그늘까지 걸어가 생각을 접어주고 발자국을 거두며 돌아왔다. 가난하고 가난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귀찮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시를 쓰다 잠이 깨면 연필이 손에 꼭 쥐어져 있어서 꿈을 생시로 잊기도 하였다. 이렇게 시를 쓰면서 지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굉장히 시정이 넘치고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때가 묻지 않는 아름다운 작은 섬진강가이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많이 산책을 하죠. 그 산책을 하면서 쓴 그런 시들입니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굉장히 그 시골에 혼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심심해요. 너무너무 심심해가지고 거의 죽을 것 같이 심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을은 거리두기가 필요가 없어요. 땅에서 23명 정도가 살기 때문에 요새는 뭐 또 우리가 그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고 너무 괴로워서 그 심심해서 괴로울 때라는 시를 한 편 썼습니다. 한번 읽어보드리겠습니다. 나는 산골 강마을에 산다. 하루 종일 산하고 강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나무도 덜하고 심심하다. 하루 종일 굉장하게 정말 너무너무 심심해서 노란 느티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강물로 우수수 내릴 때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괴로워서 정말 괴로워질 때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 사람이 살지 않는 서쪽 밤나무 숲으로 정의로운 바람을 맞이하러 걸어가 보기도 한다. 너무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자연들이 하나하나가 자세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시를 쓴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세한 삶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인데 너무 심심하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그 작은 마을, 강마을의 모든 것들이 자세히 보여서 그러한 것들이 시가 되어서 이렇게 나왔죠. 우리 마을에 봄이 되면 마을 뒤에 커다란 느티나무 강물이 있는데 그 느티나무로 엄청나게 많은 새들이 날아옵니다. 그 중에서 파랑새라는 새가 있고
꾀꼬리라는 새가 있어요. 근데 꾀꼬리 요 파랑새는 철새입니다. 저 꾀꼬리는 굉장히 여러분들 잘 도시에서 살아서 안 보셨을 텐데 노란색이고 굉장히 예쁘게 울어요. 짝을 찾아서 짝짓기가 끝나면 이제 집을 짓잖아요. 집을 지을 때 꾀꼬리들이 산에서 숲에서 강물로 쏜살같이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물을 찍어가요. 그 물을 찍어가는 것을 보고 노란 꾀꼬리의 아침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꼭 아침이면 꾀꼬리가 그 물을 찍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 상상 봤어야 그게 되는데 안 봐가지고 상상을 하려면 모르겠는데 높고 푸른 산에서 산속에서 노란 꾀꼬리가 쏜살같이 강물로 내려와가지고 물을 착 찍어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시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란 꾀꼬리의 아침. 내가 강물을 찍어가는 일은 완벽해요. 푸른 산 중턱을 쏜살같이 내려와 아침 강물을 찍을 때 한 점 물방울을 흘리지 않을 자신이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기운 한쪽으로 확실하게 가져갈 것이니까요. 새들은 모든 것들이 다 확실합니다. 절대 틀림이 없어요. 우는 소리도 정확하고 정직하고 우는 사연이 있고 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절대 우리 인간들처럼 저렇게 집을 크게 짓지 않고 집을 지어서 알을 낳아서 알을 품어서 새끼를 낳을 때까지만 집을 사용하고 새끼를 길러서 날려보내면 집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요. 자연은 정확합니다. 자연은 뛰지 않아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 관계들을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삽니다. 이번에는 제가 그 산책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한 8시 반이나 9시쯤 자요. 여러분들 그때 한참 술 마실 때죠? 그래서 저는 한 8시 반에 9시쯤 잡니다. 그래서 아침에 굉장히 일찍 일어나요. 늦어도 5시 안에 한 4시 안에 정도 눈을 뜨죠. 한 달 전인가 어떻게 되었는지 6시에 일어난 적이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늦잠을 내가 자다니. 그런 적이 있는데 한 4시쯤 일어나서 제 서재로 이렇게 서재하고 좀 집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50걸음쯤 떨어져 있는데 일어나서 현관문을 나서서 이렇게 하늘을 일단 올려다봅니다. 달이 정말 환장하게 떠 있을 때도 있고 별이 초롱초롱할 때도 있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가 있고 눈이 펑펑 내릴 때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가을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정말 온전하게 우리가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오직 귀뚜라미 울음소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지렁이가 울어요. 지렁이 울음소리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지렁이도 옵니다. 그 50보 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 우주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강을 건너갔다 와서 글을 한 편씩 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산책을 나가는데 한참 걸어다 가면 정신이 없이 걸어갈 때가 있어요. 멀리 가볼 때가 있어요. 너무 멀리 가가지고 우리 안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나 너무 멀리 왔다. 차를 가지고 와서 좀 실어 가라 이럴 정도로 했는데 강 건너에는 찻길이 없는 곳이 숲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숲길에서 제가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길을 강길을 가다가 보면 풀밭이 있어요. 그 풀밭이 길이 이렇게 잘 안 나 있죠. 그래서 풀밭으로 이렇게 이슬이 어느 날 있는 날 이슬이 많이 내린 날 그 풀밭으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그래서 가다 돌아보니까 제가 걸어온 이슬길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이슬이 내 몸에 젖어서 돌아갈 수가 없겠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다 라는 시를 썼죠.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올 수 없다. 이슬 내린 풀밭을 걷다 뒤돌아다 보았다. 이슬길이 나 있다. 내 발등이 어제보다 무거워졌다. 내가 디딘 발자국을 가만 되찾아 디뎌야 집에 닿을 수 있다. 이 짧은 시는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쓴 시이기도 합니다. 이 사피엔스라는 인간들이 살아온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우리들이 현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에 놓여 있죠. 많은 분들이 자연을 너무 함부로 했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고 제가 제 말로 하자면 생산과 소비에 겸허함을 잃어버렸다. 겸손을 잃어버렸다. 너무 대량 생산하고 너무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런 경우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우리들이 너무 멀리 갔다. 너무 멀리 가서 이제 정말 되돌아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쓴 시입니다. 마지막을 보면은 내가 디딘 발자국을 가만가만 되찾아 디뎌야 집에 닿을 수 있다. 이런 구절이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온 삶을 되찾아서 한번 살펴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시집의 제목이기도 한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라는 시를 쓰게 됐는데 이 나비라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나비는 절대 바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나비는 바람을 스스로 일으켜서 날아가지요. 저는 나비를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마을에 배추 흰나비가 봄이 되면 강을 건넙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봄에 제일 먼저 흰나비를 보면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신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먼저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나비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비를 뭐 연구한다든가 나비 종류를 많이 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나비들의 생태를 굉장히 이렇게 면밀하게 이렇게 관찰을 하고 그럽니다. 나비들이 아침에는 나무 풀잎을 잡고 있어요. 풀잎 위에서 이렇게 누워 있어요. 해가 떠서 햇살이 퍼져서 이슬이 깨면 날개를 말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자나? 그랬더니 나비는 잠을 자지 않고 쉰다는 개념입니다. 풀잎을 잡고 쉬거나 밤에 나뭇잎 위에서 이렇게 쉰답니다. 그래서 나비하고 어린 나무가 굉장히 이미지가 약하고 순정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라는 그런 시를 쓰게 됐습니다. 제가 쓴 많은 시 글들은 거의 다 자연이 말하는 것들을 받아서 적습니다. 꾀꼬리가 우는 것을 받아서 적고 나비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적고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고 적습니다. 자연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글을 쓰게 되죠.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라는 이 갸녀린 약하고 갸녀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바람을 주는 나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큰 나무보다도 아주 어린 나무에 그 나비가 숨어 있는 그런 어떤 명징한 어떤 이미지를 시로 가져왔습니다. 나비가 숨은 어린 나무 잘 왔다. 어제와 이어진 이 길 위에 검은 바위 어린 나무만이 나비를 숨겨준다. 해야 바람아 흰 구름대야 내 자리를 찾아온 여러 날이 오늘이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고요에서 태어난 바람이 온다면 가벼이 날아오를 수 있다. 기다려라. 마음이 간 곳으로 손이 간다. 검은 바위 어린 나무만이 나비를 숨겨둔다. 봄이면 우리 마을로 날아와서 저에게 울음소리를 들려주었던 꾀꼬리가 날아갈 때입니다. 다른 나라로 갈 때죠. 요새는 꾀꼬리들이 이제 그 가족들이 나는 연습을 해요. 우리 마을 뒤에 큰 느티나무 위에서 이렇게 솟구쳐 올라서 날아가는 연습을 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새 이불을 끌어다 덮어야 되고 창문을 닫아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살갗에와 닿는 선선한 바람이 우리를 상쾌하게 하지요. 한 계절이 끝난 겁니다. 한 계절이 끝나면 다른 계절이 또 우리들에게 돌아오죠. 여기 지금 낙엽들을 보니까
달라졌네요. 단풍물이 들고 있죠. 그 계절의 끝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고 누구나 다 똑같은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는 그동안에 전혀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일상을 저희들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얼굴들을 보지 못하고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되는 이 답답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되겠죠. 이 계절이 끝나면은 새로운 계절이 돌아오듯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정답고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보고 친구들을 만나고 뻘뻘 웃으면서 술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그런 날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계절의 끝이라는 시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절의 끝, 가무 얼굴이 나타나요. 안 가면 안 되나요? 꾀꼬리 울음소리가 멀어져 가요. 나는 아직도 당신에게 줄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세상에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요. 감사합니다. 스프레드의 김용택이었습니다.